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하셔가지고 자유우파가 승리하는데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투표를 임하면서 왜 공산자파, 종북 세력, 더불어민주당을 철폐 혹은 퇴치시켜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저의 이 강의의 제목은 자유우파가 옳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1945년 이 기점으로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그 정부 수립 과정, 그러니까 4.19가 일어나는 약 한 10년간은 국가 형성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자유우파에서 책으로도 나왔지만은 건국전쟁입니다. 그 시절에 건국이 되었지만은 건국을 형성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라는 4월 48년도 8월 15일 날 국가라는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물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물을 담는 중에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철학이라 할 수 있는 헌법정신, 즉 이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 하면은 1919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마르크스주의가 굉장히 선풍적인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 자유주의가 그동안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자유주의가 자리 잡았는데 그 혁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200년 가까운 세월 뒤에 자유주의를 퇴치시키고 마르크스주의로서 혁명을 했으니까 정치가들은 혁명이라 하는 로망, 거기에 심취해서 마르크스주의가 전 세계적인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레닌이 집권한 이후에 스탈린이 집권을 했습니다. 스탈린은 뉴 에코노믹 플랜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경제개발 5개년계, 즉 신경제 정책이라는 것을 내걸고, 그 마르크스주의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니까 그 국가 독점 체제로서 강력한 국가 통제를 통해서 경제 발전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1930년도에는 인간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사상이고 혁명을 성공했으니까, 두 번째로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인간 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이념이고, 세 번째, 그 현실적인 모습으로 부강한 근대 공업국가를 만들었으니 마르크스주의보다 더 훌륭한 나라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절에 우리나라의 독립투사, 독립의 방편도 마르크스주의로 해야 된다 하는 필연의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마르크스주의를 바라보는 걸로서 1930년대, 40년대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시절에는 모든 젊은 정치가 가난에 허덕이는 나라를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 그러면서 모든 인류가 지 능력에 따라 일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지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10의 일을 해도 내가 애가 많아가지고 20이 필요하다면은 20을 가져가고, 나는 20을 일을 했지만은 애가 하나니까 10을 가져가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1930년대에 스탈린이 신경제 정책으로 러시아를, 소련을 그 농업국가에서, 후진 농업국가에서 근대 공업국가로 탈바꿈하면서 신흥국가로서 신흥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그 세계민들이 그 러시아를 본받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시절에는 모두가 러시아를 본받고 싶고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해방 이후 남북 분단에는 그런 러시아 혁명을 본딴 사회혁명을 통한 인간평등과 스탈린의 경제정책을 본받아서 훌륭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젊은 청춘들, 젊은 청년들의 꿈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때 1, 2차 세계대전을 승리국으로 이끈 미국이 유럽을 제치고 신흥강대국으로 등장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명문대학에서 학문적이고 철학적으로 그 미국의 세계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러시아, 소련의 그 어떤 허구를 알아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그 미국의 정치 철학과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구도 들어오고 이승만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김구는 근대 국가에 대한 이념적인 어떤 지적인 그 지식이 확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구는 서서히 그 정치 주역으로서 역할이 희미해지고 밀려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를 얄타 회담 협정에 의해서 소련이 북한 38도선 이북을 일단 군정을 실시하고 남한은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배웠어요. 소련이 종전, 일본이 항복하기 일주일 전에 참여하여 아무 손해 없이 그 38도선 이북을 점령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역사를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자유우파에서. 소련은 전쟁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아주 전쟁에 특화된 나라입니다. 나폴레옹도 그 모스크바를 점령하려다가 망했고, 히틀러 1차 대전도 러시아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 연합국이 승리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도 히틀러의 소련 침공으로 그 주요 병력들이 몰살당하면서 독일이 망하고 연합국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나라가 소련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일본의 그 어떤 그 도수깨끼, 가미가제, 이런 완전히 죽기로 달라드는 일본 군국주의에 아주 막 시달리고 있었어요. 자기 혼자로서는 전쟁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력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막 정신 강화가 된 아주 우수한 병력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을 이제 조금 소련이 물리치고 난 이후에 조금 여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당신이 도와주면은 승리하게 되면 이러한 전리품을 줄 테니 좀 일본전에 참여해 달라고 미국이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소련이 그런 걸 쓴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 양대국은 당연히 자기 나라에서 교육받고 자기들의 어떤 철학을 반영할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소련은 김일성을, 또 남한은, 북한은 김일성을, 남한은 이승만이가 석정, 미군정을 등에 업고 건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신의주 의거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국민들이 미국의 자유주의 사상,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그 김일성에게 많은 저항을 했습니다. 뭐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북한의 역사를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니까. 그리고 남한에도 여순 반란 사건, 또 제주 4.3 사건 등 수많은 그 나라의 틀 속에서, 나라 틀 안에서 어떤 이념을 넣을 것인가로 굉장히 그 다툼이 많았습니다.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남쪽에서는 북한에 지원을 하고 북한에서는 남한을 지원해서 그 넓은 더 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 야심들이 다 있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것이 4.3 사건입니다.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4.3 사건에 대해서도 양비론이 아니라 양역할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만들려는 그 어떠한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나는 마르크스주의를 그 이념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가진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로 대항하고 활동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시절에 남한보다 북한이 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또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또 그 소련으로부터 막대한 병력 군사 지원을 받았던 북한에서는 남한에 훨씬 많은 자원과 물자를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런데 남한은 살기가 급급하니까 북한에 크게 지원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그 어떤 저항이 자유주의를 북한에도 심자고 했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그 어떤 지도자들이 숙청을 당하고 여러 가지 몰락을 함으로써 조금 한국보다는 저항이 조금 덜 심했습니다. 그거는 남한의 국력이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는 북한의 지원이 월등히 대대적이었기 때문에 4.3이라든가 또는 여수, 순천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대규모 어떤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앞에도 지적했다시피 그 시절에 동아시아에서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하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스탈린의 경제 발전을 성공을 기점으로 굉장히 그 국민들이 그 소련의 이념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득하고 그 어떤 계몽으로서 될 수 없으니까 그 국가에서는 무력적으로 진압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대신에 그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있었으니까 그 진압이
국가 자원으로서 진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대 상황으로 조금 국민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조금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 안 통하니까 강제 진압, 무력을 쓸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의 틀 속에서 그 자기들의 정치 이념, 마르크스주의 혹은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거, 혹은 의거를 일으켰다, 혹은 그런 일에 대해서 그들의 정당한 요구고 그들의 투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를 이룩하려고 하는 이 주도 측에서는 그런 거를 어떻게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 자원으로서는 어떻게 그것을 계몽하고 설득할 아무런 자원이 없었습니다. 조금 잘 산다 하면은 쌀을 갖다 준다든가 뭐 어떻게 선전전을 하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국가에서 강제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연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가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란군이에요. 엄정한 의미에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의 의무, 국민을 돌봐야 된다는 국가 의무에서 볼 때 그들이 비록 심한 요구를 했지만은 죽이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이념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국가에서 너무 심하게 했으니 그들을 피해자라고 칭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들이 잘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자. 그래서 기념일을 만들어서 그들이 감옥을 살고 나오면 되는데 죽인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용서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서는 자유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그런 헌법을 만드는데 그에 저항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의 진압은 옳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1950년대는 건국의 시대이면서 국가 형성의 시기였습니다. 집을 짓는 걸로 말하면은 틀을 금을 꺼놓고 여기에 집을 이렇게 짓는다 하는 설계는 나와 있지만은 집이 지어진 상태가 아니고 하나하나 집을 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를 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제도를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그 내용물을 채우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가 일어난 것이 4.19 혁명입니다. 저는 역사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일방적인 해석이고 또 비판을 가할 수 있는 모순투성이 이야기지만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남북 전쟁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첫째는 노예의 문제 아닙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냥을 해가 와서 미국의 남부 모카박 농업지대에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는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북부에서 공업이 성공적으로 일어나자 그 노예들이 탈출을 해서 자유인으로 북부에 많이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남부와 북부와 갈등을 했을 때 남부에서 그것을 저항했습니다. 정규군은 북부군이에요. 북부군하고 남부군이 서로 터벌 작전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4.3의 문제를 미국에다가 대비를 하면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건국 전쟁입니다. 건국하는데 일어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의 링컨의 위협으로 보잖아요. 노예 해방의 운동이라고. 쉽게 말하면 4.3의 문제도 자유주의 투쟁사로 설명하면은 그 반란군을 우리가 추앙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3을 추앙하고 이런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공산 좌파의 국가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저는 양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비론이라 아니고 역할론. 국민들이 이런 그 나라를 만들자 하는 요구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고 또 주도 세력들이 그것을 토벌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이기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그 자유주의자들이 승리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자유주의적으로 보면은 4.3을 초항해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광주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광주민주화운동도 조금 미화되어 있어서 그렇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전라도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왔는데 1950년대는 국가 형성 시기로서 건국전쟁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우수하다 하는 것은 외부에서 도입된 자유주의가 10년 만에 꽃을 피고 4.19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은 이승만의 오류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우수성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노파심으로 아버지하고 청소년기에 아들하고 갈등하는 게 아들이 훌쩍 커버리면은 아버지와 갈등이라는 거. 아버지는 아직 품 안에 어린애로 보는데 애는 벌써 이미 성적으로 여자를 알고 술도 먹고 또 모르게 육아 창녀촌도 드나들고 있는 거를 아버지가 모르고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그런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년대 이승만으로서의 건국전쟁을 무사히 치러냈던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아이의 성장, 국가의 성장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승만이 국가를 바르게 일으키려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국민들의 수준을 조금 낮추어 봤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답게 나라가 이만큼 컸구나. 여러분 청년들 내가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으니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2공화국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 공화국은 그들은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워낙 짧았기 때문에 과도기적이라 크게 평가할 그게 없습니다. 그러고 1년 뒤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국가 형성 시기를 원만하게 마친 애가 사춘기를 접어들어서 쉽게 말하면 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국가를 성숙시켜야 된다. 이런 이념으로 이제는 내용을 채우자. 국가라는 껍데기는 채우자. 내용을 채우자. 그래서 껍데기는 만들어졌으니 내용을 채우자 하는 의미로서 경제 발전을 내걸고 국민들을 훈육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훈육이니까 독재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그 시절에 흠모했던 스탈린의 독재,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모방해서 국민들을 훈육시킨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앞에 청소를 하게 하고 동네마다 모여서 재건체조를 시키고, 저희들도 그 박정희 초창기 시절에 국민학교 1학년이었는데 학교가 8시에 가면은 5시까지 학교를 가야 돼요. 학교를 가서 재건체조하고 그 학교 주변, 그 주변의 골목골목 담당 구역을 정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8시에 학교를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실과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남자들도 재봉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토끼장 만드는 거, 비누 만들기 이런 거를 학교 시간에 배웠습니다. 벽돌 쌓기. 국민학교 때 그런 거 배웠어요. 몰타르는 세멘하고 모래, 물, 1대2대1 뭐 이런 거, 뭐 1대2대1인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를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군국주의, 독재 그걸로. 그 1학년 때 희미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침마다 훈시, 쉽게 말하면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하고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박정희의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훈육을 당한 겁니다. 그게 훈육입니다. 훈육. 그 이제 뭐냐면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자기가 훌륭하다고 돌아다니면서 더욱 그 훈육에 들어야 되는데 이제 술도 먹으러 다니고 부모님들도 눈 밑으로 보이고 이제 자기가 최고라고 까부니까 박정희가 그 훈육을 시켰다. 굉장히 박정희가 옳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독재가 아니고 삼선 이후에 말기에 그 독재가 된 거예요. 60년대 초반에는 모든 지도자와 국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라가 나라는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그래서 국민들이 세계 최고로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세계에서 최고로 잘 이루어지는 나라가 된 것은 이런 박정희의 훈육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이 돌아가도 공장 주변에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이 모든 공중도덕, 이거는 물론 교육적인 선진화에도 있지만은 그 자각에도 있지만은 그 어릴 때 군사 독재에 의한 그 매질로서 훈육이 돼서 그렇고, 그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들에게 훈육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에 대해서 늘 그 본받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대규모 아파트를 시찰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아파트 대규모 단지를 보고 돌아가면서 자기 나라로서는 이 아파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왜? 국가에서 인풋, 도시가스 이런 환경을, 택지를 조성해 줄 수는 있고 그런 거를 인프라는 할 수 있겠는데, 그 뒤에 우리나라처럼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아파트 관리해서 스피커로 이렇게 하라면 착착착착 움직이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분리수거 하라면 분리수거하고 내일 약칩니다 하면 문 닫고 베란다에서 큰 소리 치지 말라면 안 하고 이런 거를 지키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박정희의 훈육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에게도 이승만과 같은 똑같은 인간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잘해야지, 조금 더 올려놓자, 조금 더 하다가 망하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3억이면 충분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벌자, 조금만 더 벌자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한 5억쯤에서 그냥 이 정도만 돼서 이 정도에서 즐겁게 살고 뭐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자 이러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이 5억 정도만 제가 볼 때는 적당하다고 봐요. 그럼 조금만 더 해가 애들 미국도 보내고 조금만 더 해가 노후를 위해서 건물을 하나 사자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인들 50대가 넘어가면은 조금 행복한 사람이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40대에 이루었던 그 성취를 조금 더 크게 해보려다가 되게 망해요. 사기를 당한다든가. 그래서 50대 이후에 불우해지는 사람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근데 그 박정희도 나라를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고 하다가 자기들이 키운 대학생들에 의해서 대학생들의 저항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한 3선 정도로 하고 이제는 훈육의 과정이 넘어섰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훈육을 하던 아들을 장가 가서까지 결혼해가 사는 데 가가지고 잔소리하고 매를 들면은 애가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저는 국가를 인간의 성장 과정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로 살림을 부부가 결혼을 해가 사는데 와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매차리를 들고 이러니까 이제 자식이 저항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도 그 국민들의 저항에 그거 독재다. 아니 어릴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훈육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하는 거는 우리 수준이 이 정도인데 독재다 말이야. 이래서 박정희가 18년의 집권 기간 동안 한 12년은 잘 했어요. 그 독재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지식인들은 피곤했겠지만은.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이후 12년이 지난 이후에 그 성숙한 아들이 대항을 해가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민주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것은 건국의 그 어떤 건국 시기, 그 다음 훈육 시기, 그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화가 열린 것입니다. 그 민주화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는 자유우파 시민입니다. 전체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열려서 2000년대까지 훌륭한 민주정치 체제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2000년대 이후에는 번영의 시대가 닥친 겁니다. 선진화. 이제는 양적인 문제에서 질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를 이룬 지금 20년 동안 간단히 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애를 육아를 시켰는데 국민학교 6학년 다니는 애들에게 똥 닦았나 안 닦았나 검사를 하고 휴지로 똥을 닦아주고 이러니까 애들이 왜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또 사춘기를 거친 애를 훈육을 시켰는데 이미 대학생이 돼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가서 간섭하고 있으니까 애가 저항을 한 것처럼 지금 민주시대에서 번영의 시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깝깝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87 체제, 쉽게 말하면 정치 철학적인 민주화라는 거에서 민주화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독재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 수준으로는 민주화를 독재라는 말을 통용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화를 부르짖는 인사들이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하고
아직도 검찰 독재니 민주화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화라는 과거 태행적인 말을 부르짖는 놈들을 완전히 쓸어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19하고 12와 똑같은 그 어떤 12.6에 박정희가 무너지는 그때와 같이 지금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범죄자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히히덕거리는 이놈들을 우리의 자각된 자유시민으로서 쓸어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 간곡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화 시대라는 것이 얼마나 태행을 했는가를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박정희가 훈육을 한다 하면서 대중문화를 굉장히 통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색풍이라 그래서 앵가를 흉내내는 트로트, 그리고 지나친 비애나 슬픔을 노래 부르는 것, 또는 이별을 노래 부르고 비탄주의 노래에 대해서 가차없이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텔레비전을 켜보면은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 노래가 금지곡이 됐다는데, 그거는 부정적인 어두운 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통제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비탄조, 비애의 노래, 아픔의 노래에서 벗어나서 포크송이라는 게, 팝송이라는 게 나오고, 건전가요가 나오고, 뮤지컬이 나오고, 연극 등이 물밀듯이 쏟아진 게 박정희 시대 아닙니까? 저 기억에는 제가 70년대 학번인데 제가 처음 부산에서 서울 올라와서 제일 처음 간 데가 그 명동에 통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그 맥주집이었어요. 그때가 1973년도인데 그때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가 물론 그런 토대가 됐지만은 지적 수준이 반전 노래 같은 거를 엎조리고 히피 문화를 숭상하는 철학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한국의 박정희의 어떤 대중문화의 통제 속에서 이렇게 그까지가 일어나면서 주류가 통제되니까 비주류들이 일어난 것으로 저는 우리 국민의 우수성을 거기서 보는 겁니다. 물론 박정희가 통제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은 또 비난을 하겠지만은 그때 지금 현재 문화부 장관하는 유인촌이 강택이인가 이런 분, 추성웅이 이런 사람들이 그 명동과 종로 가는 뒷골목 창고 이런 데 허름한데 연극을 하고 학생들이 물밀듯이 구경을 다니고 그 연극 속에 사회를 풍자하고 민주화에 대한 이런 열풍을 말하고 또 그러면서 민족주의적인 문화, 뿌리 깊은 나무라든가 세미 깊은 물 이런 잡지들이 나오고 그 잡지들이 지금은 젊은 사람들 어떻는가 모르겠지만은 월간 동아니 뭐 이런 거, 주간 조선 뭐 이런, 그러면서 한겨레 신문, 이런 문화적인 성숙이 박정희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이나 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박정희가 타임지가 들어오면은 이 매직으로 싹싹 지워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심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인쇄 안 하고 인쇄된 완성본이 들어왔으니까 아시아판, 아마 뭐 어떤 일본이라든가 뭐 태국에서 인쇄해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들어온 그게 전부 다
어떤 거는 가위질까지 되어 있어요. 그 면도칼로 딱 오래가지고 그 기사를 그럴 정도로 통제를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학, 역사, 이념서정은 박정희 시절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거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지금도 뭐 그때는 뭐 그레샴이라나 그레샴이 아니고 갑자기 뭐 하여튼 사회주의 학파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든가 실존주의라든가 기타 모든 이념적인 철학서가 번역되고 출판사가 많았던 게 그 박정희 시대예요. 지금도 어떤 이념서적이라든가 철학서적은 지금 나온 책보다 도리어 헌책인 70년대의 책을 저는 헌책으로 찾아보고 읽고 있어요. 자유우파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환시대의 논리 이런 거는 지금쯤도 타산지석으로 읽으면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공부하는 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의 주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복 씨가 쓴 책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훌륭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 될까 싶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현대 민주화되고 난 뒤에 도리어 서적들의 수준이 엄청 낮아졌어요. 지식인들의 수준이.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유시민이, 김영옥이 이런 사람들을 지식인이라 할 수 없어요. 유시민은 순발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꾀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 책은 나는 한번 읽어본 뒤로는 읽지를 안 해요. 왜? 그 철학이 없습니다. 책마다에 쭉 내려오는 그 사람의 사상의 맥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유시민이의 책은 자기 주장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장도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어떤 시류에 가면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했다는데 유시민의 이야기는 전부 다 거짓말이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지식인으로서의 그 어떤 그 역량이 안 돼요. 그러나 정치적인 그 어떤 센스라든가 이런 그거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순발력. 이분은 지식인이 아니고 그냥 조금 먹물들은 재간꾼 정도가 돼요. 그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기독교와 동양 사상에 대한 그 회통, 이 서로의 접목을 시도를 하는가. 책을 읽어보면은 기독교적인 것을 장자적으로 풀고 장자적인 것을 기독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언어를 기독교적으로 하고 기독교를 어떤 논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 맥이 닿지가 않아요.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도 모든 진리는 하나라고 기독교나 불교나 유학이나 일맥으로 통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거를 그 속에서 형식은 기독교를 통하고 유학을 통하지만은 그 안에 흐르는 내용물은 같다라는 그거를 그 틀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김용옥이는 마케팅이 잘 된 가짜 상품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팔리기는 많이 팔려. 왜? 마케팅 광고를 워낙 잘 해놨으니까. 그런데 그 가져가면은 그게 쓸모가 없어요. 저는 이 요즘 책이 별로 잘 쓴 책이 없어가지고 조금 필요한 책들이 있으면은 헌책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읽어보고 그래요. 동양 철학도 그래요. 저는 주역 공부를 주로 하고 그거를 자꾸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나와 있는 책이 지금 나와 있는 책보다 그때 번역된 책 그런 게 원문에 가깝고 충실해요. 지금은 무슨 바람처럼 껍데기 흉내를 내고 화장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그 이념석헌이던 철학책이 박정희 시대 때 가장 훌륭하고 가장 활발하고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도 그래요. 대중문화도 박정희 때가 훨씬 풍부했습니다. 연극도 다양했고 지금 우리나라의 연극에 제가 옆에서 들여다볼 때 70년대 박정희 시대보다 쇠퇴했다고 봅니다. 영화도 그래요. 영화도 그 시절이 훨씬 풍부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범죄 영화고 잔인하고 어떤 그 이념적으로 분치를 너무 심하게 해요. 왜곡이 심하고 감동이 없습니다. 왜? 결말은 뻔하니까 공산자파가 옳았다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 공산자파가 옳다는 겁니까? 왜 그러느냐? 전체주의, 전라도나 전체주의들의 그 마케팅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영화의 질이 점점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시대는 박정희의 어떤 일방적인 통제가 있었지만 그 통제를 벗어난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는 박정희가 용인을 했다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화 시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민주화라는 이름 하에서 풀어놓으면서 그 마케팅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몰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때보다 통제가 더 기술적이고 아주 엄밀하게 이루어지면서 사회, 문화, 철학적인 수준, 사회, 국가의 가치관 이런 것에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낙후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주화라는 이름을 이루면서 번영과 선진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직도 과거의 슬로건 독재, 민주, 검찰 독재 이런 구닥다리들을 이번에 완전히 썰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박정희 독재 시대에 있어서의 국제관계와 지금 국제관계에 정치 지도자들이 뱉어내고 있는 국제관계의 지적인 수준을 한 가지만 지적해 봅시다. 박정희 시대는 이념 시대였습니다. 70년대는. 그랬는데 70년대는 이념 시대, 80년대는 민주화 시대. 독재냐 민주냐고 70년대는 이념 시대였습니다. 그 이념 시대의 철의 장막 이 속에서도 중국과의 그 교류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무엇이 있었나 하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남북 문제라 그래요. 후진국과 선진국, 북쪽이 북반구에 잘 사는 유럽들이 많고 하니까 북쪽은 잘 살고 남쪽 아프리카나 이런 게 못 사니까 남북 문제라고 그랬고 동서 문제래. 동쪽은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뭡니까? 마르크스주의가 있었고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유민주 체제가 있으니까 동서 문제는 이념 문제라고 해가지고 정치학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이념적인 그 문제를 해가지고 요즘 정당의 제3정당 운동처럼 AA, 아시아 아프리카 뭐 이런 그
그런 후진국들이 모인 그런 국제 단체들이 있었고, 뭐 반둥 회의니 뭐 비동맹 회의, 뭐 이 동맹을 맺지 말고 동서로 나뉘니까 중립을 지향하는, 그래 자기들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힘약한 나라들끼리 그 비동맹 동맹을 맺지 말고 우리끼리 약소들끼리 똘똘 뭉쳐서 어떻게 살아갈 길을 방도하자, 이런 시대였는데, 그 시절에도 박정희는 비동맹에 가입하려고 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 미국, 중국, 소련과의 4대 강국의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고사에도 나와요. 가까운 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왜 가까운 나라하고 전쟁을 칩니까? 그러면은 서로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잡놈은 뭐라 합니까? 중국은 세세하고 일본은 친일을 무조건 친일로 몰고, 일본만 방문하면은 자위대 갔다 왔다고 비판하고, 이렇게 국민들을 목매로 무지하게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문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조차 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따르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는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일본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자가 신중하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대행의 세력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온갖 분열을 시킵니다. 경찰과 검찰을 분리시키고 분열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들은 민주당에 가고 검찰들은 자유우파에 좀 많이 포진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가르고 젊은이와 늙은이를 가르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르고 민주와 독재로 가르고 친일을 가르고 친일, 반일 가르고 중국파, 일본파를, 중국파, 미국파를 가르고 이래 놓고 국민들을 싸움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는 이 태행 세력,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화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몰려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들의 그 국민 분열의 정책에 놀아나가지고 한 분열된 세력이 전체주의로서 이 나라의 한 진영을 차지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전에 나라가 망할 때 산적들이 그 한쪽 지역을 차지하고 거기서 탈출하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조폭 같은 그런 해적 산적 집단이 있는 것처럼, 그 전라도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전체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주의로 세뇌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항을 해. 그 전체주의의 두목 자범 이재명이가 낙선할 것 같으니까 그 전체주의에 물든 국민들이 이천수를 보고 욕을 하고 가족들을 협박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을 그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 선거에서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 이해하지만은 너 그래 안 봤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 다중에 의한 협박입니다. 지금
이 계양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공포 분위기가 그 전체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습관이었어요. 전라도에는 그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나거든요. 술집에서 조그만 소리를 하면은 술병으로 맞아 죽습니다. 그게 전체주의예요. 히틀러 시대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의 그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거들이 만들어낸 친일, 전두환 후계 이런 걸로 자기들끼리 전체주의를 만들어서 나라를 좀먹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산적 같은 이런 집단들을 완전히 지금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체주의들의 준동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거로 이 지금 공산자파, 민주 세력이라고 칭하는 시효가 지난 썩은 음식, 유효기간이 지난 그런 어떠한 그 약물 이거를 걷어내고 새로운 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국 이 대한민국을 자유우파가 이끌어왔던 것처럼 이번 선거를 자유우파들이 책임있게 훌륭하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오늘 지금 사전투표 날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사전투표로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강의가 조금은 격앙되고 조금은 시간이 길었습니다.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좀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